자, 규원가 한번 배워봅시다. 자, 규원가는 일단 갈래가 뭐야? 동동은 우리 고려가요였죠? 그런데 규원가는 이렇게 시조같이 사음보로 되어 있어. 시조처럼 사음보로 되어 있는 시조는 달랑 세 줄이지. 그런데 세 줄이 아니라 끝없이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형식을 뭐라고 할까? 이거를? 가사. 그렇지. 우와. 가사라고 해. 오, 잘했어. 가사라고 합니다. 가사. 응. 가사. 노래 가사 할 때 가사랑 좀 다르죠, 뜻이. 네, 이거는 갈래의 이름입니다. 조선 전기에 나온 행수에 제한이 없는 몇 음보? 사음보. 사음보의 시가. 고려가요는 몇 음보였지? 3음보였지. 가사는 몇 음보? 4음보. 네, 잊지 마세요. 짧은 형식의 시조에는 담을 수 없는 길고 오랜 감흥이나 복잡하고 사실적인 경험을 표현할 수 있어서 시조와 어떤 관계를 이루며 발전하였을까요? 시조에는 담을 수 없는 것을 얘는 담아주니까 시조랑 같이 상호 보완을 했겠죠. 네,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이루며 발전하였다. 백진! 응? 돌아가지. 그 다음에 주로 누가 창작하고 향유를 했을까요? 양반. 그렇지. 사대부. 양반 사대부. 저 조상 사대부예요. 어떻게 알았어? 저 달성서 씨여가지고. 사대부들이 창작하고 향유하였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걸 작년 국어쌤한테 말했거든요. 근데 나는 노비였는데. 네, 우리 그 조선 후기 때 이제 막 돈 많아진 노비들이나 이제 평민들이 되게 많이 이제 그 양반 족보를 사들였기 때문에 사실상 누가 진짜 양반이었고 노비인지 잘 모른대. 그게 너무 많이 사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막 좀 돈이 많아진 친흥 부유 평민들이 막 엄청 사들였다고. 그래서 양반의 양반의 수가 엄청. 양반의 수가 원래는 한 20, 30%밖에 없었는데 한 70%, 80% 이렇게 늘어났잖아. 작년에 배웠어요. 맞아. 기억나지 얘기? 그 다음에 자연 친화적인 내용이나 누구에 대한 그리움을 많이 표현할까요? 양반들이 썼으니까. 그렇지.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는 내용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정극인의 상춘곡, 송순의 면왕정가, 정철의 삼위인곡, 풍미인곡 이런 거 다 임금을 임으로 표현하면서 그리워하는 내용이지.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는 이 가사가 좀 더 예전보다 내용도 좀 주제도 더 다양해지고 그전에는 그전에는 그치 풍부. 와 뭐지 오늘? 전기 시대에는 계속 임에 대한 사랑만 임금님에 대한 사랑만 얘기를 했어. 임금님에 대한 그리움만. 그런데 조선 후기로 가서는 유배 가서 되게 힘들었던 얘기도 쓰고 여행 갔던 얘기도 쓰고 되게 주제도 다양해지고 그리고 평민들의 어떤 생활상 같은 것도 더 나타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곤궁한 삶을 아주 가난한 곤궁한 삶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거나 체험과 견문을 자세히 기술하기도 했습니다. 또 조선 후기로 가면서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쓰기 시작했어요. 여자들이 쓴 가사를 뭐라고 할까? 이거는 맞추는 사람은 사탕 하나 줘야지. 여자들이 쓴 가사를 뭐라고 했을까? 정답? 정답? 기백?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자들은 항상 여기에 있다 그랬어. 이 방에 있다고 알려져 있지. 뭐야? 규방? 그렇지, 규방. 여성들 사이에서 규방 가사가 성행하기 시작합니다. 네. 규방 가사 또는 내방 가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자들이 방 안에서 쓴 거, 여자들의 방을 규방이라고 그래요. 그 규방에서 쓴 가사다 그래서 규방 가사가 성행을 했고요. 당시 여성들의 삶의 애환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우리가 배우게 될 규원가이죠. 이름만 봐도 딱 규방에서 쓴 거다. 규원가잖아. 규방에서 원망하면서 쓴 노래란 뜻이야. 너무 싫다. 이거 왜? 원망이에요? 규방에서 원망하면서 썼다는 거지. 지은아! 왜 원망했을까? 이미 오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 동동에서도 이미 안 오긴 하는데 원망하는 마음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되게 살짝 들어가 있잖아. 님 왜 옛날을 벌써 잊어버리셨나요? 왜 안 오나요? 꾀꼬리는 오는데 왜 님은 안 오나요? 이 정도로 되게 좀 가볍게 원망하는 마음이 드러난다면 규원가에선 되게 더 노골적으로 원망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좀 더 이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얘는 아주 장안의 이름난 유명한 그 풍류객인데 그 남봉꾼인데 그러니까 아주 바람 피우는 그런 남잔데 이제 여기 또 어느 기생집에 새로운 기생이 들어왔다고 이렇게 안 들어오느냐 막 그러면서 세다. 세면 세게 얘기하지. 맨날 백마 타고 금채찍을 휘두르면서 그렇게 화려하게 차려입고는 날 돌보지도 않고 그렇게 다니냐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좀 더 남편을 좀 더 이제 노골적으로 디스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는 그런 시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여기 3페이지에서 뜻을 쓰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와 진짜 길다. 엄청 길지? 갑자기 졸려지. 갑자기 졸려서 큰일 났네. 지은아 나한테 소리 질러줘. 자, 기의 내용을 먼저 볼게요. 이거 기의 이 주제 내용은 먼저 해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알려줄게요. 자, 엊그제 젊었더니 하마 어이다 늙거니 그랬어요. 엊그제 젊었더니가 무슨 뜻이겠어? 엊그제 젊었더니 젊었는데 엊그제까지는 내가 젊었는데 하마가 뭐냐면 벌써 이미 이런 뜻입니다. 하마 뭐라고요? 벌써 이미 벌써 어이 다 늙었니? 어찌하여 다 늙어버렸니? 어찌 다 이렇게 늙어버렸니? 선생님도 이제 나이가 40이 가까우니까 가끔 거울 보다 보면 님 누구세요? 약간 생각이 들긴 해. 엊그제까지 젊었는데 대체 언제 이렇게 늙었니?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너희는 아직 이빨 청춘이잖아. 이팔 저춘. 이팔 사팔 두개 걸으면. 너희 혹시 웹툰 중에서 그거 알아? 그 마흔 즈음에? 몰라요. 몰라요? 목요 웹툰인데 마흔 즈음에라고 남자가 40살 돼가지고 이제 쓴 건데 걔가 소개팅 가서 까인 다음에 딱 거울을 보는데 이게 내가 어디가 어때서 하고 딱 거울을 보면 이게 누구지? 왜 아빠 왜 여기 있어요? 막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제 40살쯤 되면 굉장히 노화를 느낄 수 있어. 네, 아마 이때는 크림도 없고 뭐 얼굴 바르는 크림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을 테니까 더 노화가 빨리 진행이 됐겠지. 그러니까 아마 한 30대 중반만 돼도 초반 중반만 돼도 막 얼굴이 확 늙은 걸 느낄 수 있을 거야. 자외선 차단제도 없고 하니까. 그치? 자, 소년 행락을 생각하니 소년 행락 무슨 뜻이에요? 어린 시절 즐겁게 지내던 일을 얘기하죠. 선생님 잠시만요. 벌써 다음에 이예요? 이미. 응. 소년 행락이 다닐 행에 즐거울 낙이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 즐겁게 다니던 일이라는 뜻이에요. 소년 행락을 생각하면 자, 소년 행락 뭐라고요? 어릴 적 즐겁게 지내던 일을 생각하니 말을 잃어도 속절없다, 소용이 없다. 내 어릴 때 내가 얼마나 즐겁고 행복했는데 대체 이게 무슨 꼴이람?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늙어야 서른 말씀 하자니 이렇게 늙은 뒤에야 서른 말씀이 뭐겠어? 그래 서러운 말씀. 아니 말을 왜 이렇게? 지금이랑 이제 몇백 년이 흘렀으니까 그 완전히 똑같은 말을 쓸 수는 없었겠지 지금이랑은. 근데 그래도 얘들아 몇백 년 전에 쓴 말인데 늙어야 서러운 약간 발음이 비슷한 것도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이 당시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야. 세종대왕이 만든 거를 그대로 써야지. 왜 이걸 주간주간 바꿔가지고 왜 이렇게 지금까지? 아니야, 그 세종대왕이 만들었을 때도 지금 똑같지 않았어. 막 중기계 달아 하면 엄청 다르잖아. 네, 그러니까 지금 그때처럼 쓰면 이렇게 어렵지도 않아. 아, 그대로 바꾸지 말고 쭉 왔어야 했다고 몇백 년을. 네. 그게 쉽지가 않지. 몇백 년 지금 우리 이 안에서도 이렇게 한글 맞춤법 제정이 있은 후에도 되게 바뀌고 있는데. 그럼 또 100년 후에는 또 바뀌겠지. 그러겠지. 그때 또 이제 우리 100년 뒤에 너희들이 했던 말 같은 걸 갖다가 또 100년 뒤에 애들은 중세 국어라고 막 배우면서 알딸딸딸. 그런데 아니 왜 이런 걸 줬지?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 자, 다음 계속 볼게요.
부생모육이라고 했어요. 부는 아빠 부지, 아버지 부, 생은 낳을 생, 아버지는 낳으시고, 모육, 어머니는 기르셨대. 에이. 그러게 낳는 것도 엄마가 했는데 근데 옛날에는 그러니까 아빠가 씨를 줬으니까 아빠가 낳았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부생모육, 아빠는 낳고 엄마는 기르시는데 신고하여 아주 매울 신에 고생할 고자죠. 그러니까 아주 매우 고생해서 이내 몸 길러냈지.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애지중지 귀하게 진짜 어렵게 키웠는데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이놈의 남편아. 약간 이런 원망이 들어가 있는 그런 부모님이 낳으시고 기르시며 몹시 무엇하여 길러냈다고요? 고생하여 이내 몸 길러낼 때 내가 이렇게 우리 부모님한테 애지중지 키워줬는데 우리 부모님이나 나나 공후 배필은 못 빨아도 군자호구는 원했는데 공후 배필이 뭐냐면 높은 벼슬아치를 공후라고 해요. 네. 그 높은 벼슬아치의 배필 아내가 내가 진짜 부잣집에 엄청 높은 집안에 시집 가는 것까진 바라지도 않았어. 너는 그러니까 남편은 그런 놈도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이렇게 지금도 여자들의 결혼 잘못한 다음에 이러잖아. 아 내가 진짜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하려고도 아니고 그냥 좀 착한 남자랑 결혼하려고 어떻게 이런 남자랑 이런 놈이랑 내가 결혼할 수 있지? 이런 한탄을 결혼한 후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한탄입니다. 선생님 그 이거 사자성어예요? 아니에요. 사자성어 아니에요. 네. 공후 배필은 못 빨아도 군자호구는 원하더니 네. 높은 남편은 못 바라도 군자호구 군자는 젠틀맨이야. 젠틀맨 아주 좋은 남자. 그래서 주공 군자 10단지 군자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군자의 호는 너희가 아는 그 호구가 아니야 얘들아. 호는 좋을 호자의 구는 짝 구자니까 군자의 좋은 짝 군자의 좋은 아내란 뜻이지. 그러니까 내가 최소한 착한 놈이랑은 결혼하길 바랬는데 내가 높은 집안에 높은 벼슬아치의 배필까지는 바라지도 않아도 군자의 그러니까 좀 젠틀한 남자의 그러니까 좀 덕이 있고 인격이 괜찮은 그런 군자의 좋은 짝이 되기를 바랬는데 우리 부모님이나 나나 이 정도는 바랬는데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얘는 그렇게 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야? 군자의 짝이 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군자가 아니라고 여기서 살짝 디스하고 있는 거지. 삼생의 원업이요. 삼생이 뭐냐면 전세, 현세, 내세 이 세 가지 세상을 삼생이라 그래요. 네. 그런데 삼생의 원업은 뭐야? 원망스러운 업보라는 뜻입니다. 업보. 내가 전생에 뭔 죄를 지어가지고 이런 뜻이에요. 내가 이 전생에 그리고 현세의 어떤 그 업보를 지어서 내가 뭔 잘못을 했길래 전생에 뭔 잘못을 졌길래 월하의 연분으로 월하는 월하노인. 월하노인이 뭔지 알아요? 네. 월화요일 다 노인 월하노인은 달 아래에 있는 노인이란 뜻으로 이제 달 속에 사는 그런 노인인데 사람들의 인연이 다 끈이 이렇게 있대. 그런데 이 인연이랑 저 인연이랑 이렇게 묶어주면은 그 끈의 주인들이 서로 이제 배필이 된다는 그런 전설이 있는 할아버지예요. 그 운명? 그렇지. 운명을 만들어주는 부부의 운명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바로 월하 노인이야. 그러니까 옛날에 싶어요. 누구의 그 끈이랑 연결해달라고 싶어. 돈 많고 잘생기고 착하고 매력적이고 웃기고 차은우잖아. 네, 그래서 그렇게 예전에 그래서 어떤 연극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이제 막 할아버지가 이제 막 이렇게 묶어주면 엄청 싫어하던 사이인데 서로 막 사랑에 빠지고 막 그러는. 그럼 승우랑 지은이랑 안 돼요. 네, 이게 월하 노인이거든요. 자, 네, 월하 노인의 연분으로 월하 노인이 만들어준 부부의 인연으로, 네, 그러니까 대체 내가 대체 남편이랑 어떻게 해서 왜 내가 이놈의 남편에 이런 놈의 아내가 되었냐 생각을 해보니까 전생에 지은 업보 때문이고 그리고 월하 노인이 이 짓을 해가지고 우리를 묶어줘가지고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생에 지은 업보로 부부의 인연으로. 자, 여기서 원업이라는 말에서 화자가 어떻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화자가 이 결혼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그리고 이 모든 게 운명이다라고 받아들이는 어떤 운명론적인 태도가 드러나고 있죠.
자, 그다음에 장안 유협 경박자를 꿈같이 만나서 장안은 그 시장 안에라는 뜻이죠. 시장 안에, 그러니까 이 서울 안에 유협은 풍류를 즐기는 그런 사람을 협객을 유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안에서 풍류 즐기는 거라면 아주 유명한 경박한 남자, 경박한 남자를 꿈같이 만나서 장안에 호탕하면서도 경박한 사람을 꿈같이 만나서 이런 뜻이죠. 승우야, 넌 짝꿍이 자는데 왜 안 깨워줘? 너 혼자 공부하면 다야? 국어부장이 국어 시간에 승우가 짝꿍 신경 짝꿍이 자는데. 일어나 민경아. 우리 이거 되게 이거 잘 공부해야 될 텐데. 큰일이다. 이거 교원가 이거 혼자서 공부하기엔 너무 어려워서 지금 안 들으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어.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호탕하면서도 경박한 사람이 대체 누굴까? 장안유의 경박자가 누굴까요? 남편. 맞아, 남편. 남편 이름이 김성립이거든. 남편 김성립을 뜻합니다. 이걸 통해서 남편에 대해서 또 디스하는 게 나왔지. 남편에 대한 되게 원망이 줄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엄마도 이거 잘 쓸 것 같아요. 김성립 이름이 김성립이야. 성립되다? 성립되다 할 때 그 성립이야. 그러니까 이 허난서론도 진짜 운도 없지. 결혼을 해도 어떤 놈이랑 결혼했냐면 장안에서 아주 남봉꾼으로 유명한 바람둥이로 유명한 놈이랑 결혼을 한 거야. 맨날 기생집 다니면서 여자들을 만나고 다니는 그런 놈이랑 결혼을 한 거야. 기생집이 그 여자집. 그 여자들, 그러니까 지금은 따지자면 룸살롱이나 업소 같은 거지. 그런데 업소를 다니면서 맨날 기생 끼고 놀고 하는 거를 즐기는 그런 남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불쌍해. 어떡해. 그래서 그 남자를 만났을 때 그런 남자랑 만나면은 얘들아 마음이 어떻겠어? 심란하죠. 심란하지. 그리고 또 어디 밖에 나가면은 또 딴 여자 만나러 나가나 이 생각이 들겠지.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걱정이 되고 또 다른 여자 만나가지고 살림 차려가지고 애 낳아서 오는 거 아니야? 이런 별별 생각이 다 들겠지. 그리고 그 첩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 아니야? 별별 생각이 들겠지. 그러니까 당시의 용심하기가 용심이 뭐냐면 쓸 용자의 마음심자죠. 그러니까 마음을 쓰기가 내 마음이 다치는 게 살 얼음 디디는 듯 했대.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그치. 그러니까 그러니까 되게 조심스럽게 얼음을 디딘다는 거는 얼음이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걷는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언제든지 와장창 깨질 것만 같은 그런 관계에 있었다는 거지. 시집간 뒤에 남편의 시중을 들면서 아이고. 조심을 하기를 마치 살얼음 디디는 듯 하였다. 우야노. 그래서 결혼한 것도 얘들 니네 나이야. 몇 살? 18. 3호 28 겨우 지난 날이래. 그러니까 3호는 15, 28은 16이지. 그러니까 15, 16세 겨우 지나서 결혼한 거야. 그때도 곱하기 있었어요? 있었어. 그래서 15살에 3호라 그러고 그다음에 16살은 28이라 그랬어. 그럼 28 저는 청춘. 지금 8이 28. 28 청춘. 맞아. 28 청춘. 그래서 그게 나온 거지. 대박. 지금 저희 낭랑 18세잖아요. 저희 지금. 맞아. 야, 지금 즐겨야 돼. 지금 나 공부하지 말자. 그래서 15, 16세를 겨우 지나서 천연 여질이 이제 막 일어났을 때여서 그 당시에는 얘들아 메이크업도 뭐 없고 뭐 아무것도 없을 때였으니까 제일 얼굴 싱싱하면 제일 예쁠 때가 몇 살 때야? 15, 16살 때야. 거기를 이제 지나가면 이제 노화가 막 시작되는 거야. 지금은 어떤 여러 가지 의학의 힘을 빌려서 조금 더 오랫동안 얼굴을 유지할 수 있잖아. 근데 그때는 이제 자외선 빔 맞고 15, 16 지나면 바로 이제 떨어지는 거야. 노화가 시작되는 거야. 15, 16에 완전히 천연 여질, 천연스럽게 그 옛날 자연스럽게 나오는 천연으로 나오는 그 아름다운 재질이 딱 이 15, 16세가 절정이에요. 15, 16살을 겨우 지나서 타고난 아름다운 모습이 천연 여질, 타고난 아름다운 모습을 천연 여질이라고 하죠. 내가 남자는 몇 살에 결혼해요? 보통 그 당시에 결혼해서 15, 16세에 결혼했어. 남자랑 똑같아요? 보통 여자가 연상이고 남자 더 어렸어. 쌤, 그럼 지금 저희가 결혼한다 생각하면
근데 그때는 너희 나이면은 다 애가 있었지. 와. 어. 와 진짜 대단하다. 그럼 지금 고딩 오빠 무시할 게 아니네요. 오. 무시하면 그걸 물려받은 거야. 그 조상의 그 전통을 물려받았네. 그러니까 그걸 뭐라 하면 안 돼. 우리 할머니만 해도 18살에 결혼하셨거든. 그래서 18살에 애를 낳거든. 저희 할머니도 약간 그 나이.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나이면은 다 애를 낳고, 그다음에 내 나이가 되면 40살쯤 되면은 이제 그 손주 손녀를 보고 거의 이제 임종을 기다려야 되는 나이인 거지. 와 네. 셀드. 그러니까 45세 정도면은 죽는 거야, 평균 나이. 그 신사임당도 45세에 죽었지. 그리고 이제 그 정말 60세까지 살면 와 대박 진짜 오래 살았다. 자 환갑잔치 합시다. 마을 다 불러서 환갑잔치 하고. 그렇게 된 거야. 예전에 그럼 100세 잔치만 하면 되지. 그치. 옛날에 60세 잔치면 지금은 100세 잔치쯤 되겠지. 90세나.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저절로 나타나니 이 얼굴, 이 태도로 100년 기약하였더니 이 얼굴과 이 아름다운 모습과 이 태도로 내가 평생 동안 변함없기를 100년 동안 같이 살 약속을 했는데 100년 기약을. 그렇지. 그걸 남편이랑 했어. 내가 진짜 예쁠 때 너랑 결혼했다 이거야. 내가 진짜 예쁘고 가장 나이 좋을 때 그때 너랑 100년 동안 같이 살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근데 어떻게 됐냐. 연광이 훌훌하고 연광은 세월이죠. 네, 세월의 빛이 훌훌 날아가고 조물주마저 다시 시샘이 많아서 마늘다에 시샘할 시자죠. 조물주가 하나님이 날 시샘했대. 하나님이 내가 너무 예뻐서 시샘을 했대. 아 질투. 질투를 했대. 너무 질투를 많이 해서 그래서 봄바람 가을물이 배오리 북 지나듯 봄바람과 가을물 곧 세월이 배오리 북 지나듯 이게 배오리를 이게 뜻이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세요. 이게 뭐예요? 배울 사이에 란 뜻입니다. 배오리 북 지나듯 배올 사이에 북이 확 지나가듯 빨리 지나갔대요. 자, 우리 배올이 확 지나가는 거 이걸 내가 영상으로 보여줄게. 이게 배 짜는 거야. 이게 옷을 만들어 배를 짜는 거지. 근데 지금 이 배 같은 거 이게 북이야. 이 배 사이에 북이 확 지나가는 거 엄청 빠르지. 이 배올 사이에 북이 확 지나가는 것처럼 배올 사이에 북이 확 지나가는 그렇게 빨리 시간이 흘렀다는 거지. 일단 저게 빨랐구나. 이게 되게 빠르다 확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배올이 북 지나듯 직유법을 썼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설빈화한 어디에 두고 여기 면목가증이에요. 면목가증 되거거나 설빈화한이 뭐냐면요. 제 친구예요. 누가 설빈화한이야? 제 친구 이름 설빈이 있어. 아, 설빈이 있어. 네. 자, 설빈은 눈설자의 머리채 빈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눈처럼 깨끗하고 아름다운 머리카락 그리고 화안 그 꽃 화자의 얼굴 안자죠. 그러니까 꽃처럼 아름다운 얼굴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고운 머리와 아름다운 얼굴은 어디 두고 어디로 가버리고 면목 가증이 되거구나. 면목은 얼굴면에 그 눈 목자라 그래서 면목하면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얼굴이 가증 싫어할 증 싫어할 만하게 되었구나. 얼굴이 싫어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생겼구나. 이런 뜻입니다. 꽃같이 아름다운 어디 두고 보기도 싫은 모습이 되었구나. 네, 이제 뭔가 어느 날 너희가 이 고전 시간 배우고 나면은 어느 날 뭔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든 날 약간 라면 먹고 다음날 아침에 부한 상태로 일어난 날에 딱 거울 보면 아이고 설빈화는 어디 가고 면목가증이 되었나 이 생각이 저절로 들 거야. 왜냐면 우리는 이걸 배웠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서 설빈화한이랑 면목가증은 서로 어떤 관계일까요? 대조. 맞아, 대조. 설빈화는 과거고 면목가증은 현재죠. 얼굴 생김새가 왜 이렇게 밉살 맞게 되었냐. 내 얼굴 내 보거니 어느 님이 날 괴쏘냐. 괴다가 뭐예요? 사랑하다예요. 아 그래 이 얼굴 좀 봐 남편이 날 안 좋아할 만하지 이런 자괴감 갑자기 드는 거예요. 뭐야 이렇게 내 탓이 아닌데 남편이 남봉꾼인 것 때문인데 근데 이렇게 막
남편이 계속 하도 자기를 안 찾아오고 기생집만 다니니까 딱 거울 보는 순간 그 생각도 드는 거야. 그래 이렇게 생겨가지고 대체 이렇게 늙었으니까 내가 늙었으니까 늙고 못생겨졌으니까 어느 님이 나를 사랑하겠어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되게 자괴감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죠. 자 여기서 어느 님이 날 괴소냐에서 괴다가 뭐라고요? 사랑하다. 괴소냐 사랑할 소냐. 자 괴다란 말 되게 자주 나와요. 고전시가에서 사랑하다는 뜻이에요. 외워주기 바라고요. 아이고. 그다음에 스스로 참괴하니 스스로 부끄럽거늘 참괴는 매우 부끄럽다는 뜻이에요. 스스로 부끄러우니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어느 누구도 원망할 수 없다. 누구도 원망할 수 없다라는 말은 수원수구라는 한자에서 나오죠. 누구를 원망하리. 네. 자신의 상황에 대한 한탄과 자책을 서리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예요. 기. 자, 기의 중심 내용 한번 적어봅시다. 기의 중심 내용은 뭘까요? 그 남편이 밖에 나가가지고 약간 불안해. 자기 자신을 막 깎아버리고. 맞아. 그리고 특히 어떤 게 많이 나오냐면요. 과거에 대한 회상과 늙음에 대한 한탄이 많이 나오죠. 과거에 내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 사랑도 많이 받고 예쁘고 얼굴도 설빈 화한이고 되게 좋았는데 이제 늙고 나니까 이렇게 뒷방 찬밥 신세가 되었구나 라면서 늙음에 대한 한탄이 드러납니다. 근데 잠시만요. 얘네 이팔 아니에요? 이팔 청춘. 이팔. 그러니까 결혼할 때가 이팔 청춘이었던 거지. 이제는 그러고서 세월이 물 흐르듯 확 지났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몇 살인지는 정확히 안 나와 있지. 쌤 근데 그럼 그것도 회상인 거예요? 이파에. 그치. 헌한설원이 실제로 이제 그 아이도 몇 번 낳았었는데 다 어릴 때 엄청 아기 때 죽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자식이 없는 여자였어요. 근데 조선시대에서 자식이 없으면 그거는 쫓겨날 수 있는 7가지 명분 중에 하나에 속할 수 있잖아. 칠거지약이라고 알지 얘들아. 그러니까 여자로서 그 시어머니로부터도 남편으로부터도 가족 구성원으로서 대접을 못 받은 거야. 아들도 없고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굉장히 한이 많은 채로 계속 늙어갔던 그런 여자예요. 그 다음에 심 볼까요? 3355 야유원에 세 사람이 나다 말가. 3355 사람들이 때를 지어. 근데 3355는 3명, 5명씩 때를 지어서 가는 모습이에요. 여러 사람들 때를 지어서 어디로 우르르 몰려가 남자들이. 우리 저기 남편도 껴있을 것 같아. 쟤네들 왜 가는 걸까? 어디 가는 걸까? 술집. 기생집. 그러니까 또 기생집 가는 것 같아. 기생집에 왜 저렇게 뭐 신나서 몰려가지? 또 기생집에 뉴페이스가 등장했나? 이 생각을 하는 거야. 아이고 매야. 3355 야유원 뭐라고요? 기생집에 새 사람, 새로운 뉴페이스가, 새로운 기생이 나타났단 말인가? 새 기생이 나타났단 말인가? 그 남자들의 이상형은 처음 보는 여자라는 얘기도 있잖아. 그러니까 늘 뉴페이스 나타났다고 하면은 막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막 기생집으로 우르르 남자들이 몰려가고 그랬대요. 꽃 피고 날 저물 때 정처 없이 나가 있어. 꽃 피고 날 저물 때 정처 없이 나가서, 정처는 처를 정하다, 그러니까 장소를 정하다, 그게 정처야. 그러니까 아무데도 그냥 장소를 정한 데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막 나가서 백마금편으로 어디 머무는고 그랬어요. 백마금편이 뭐예요? 흰색 말에 금색 채찍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호사스러운 차림새를 말하는 거죠. 호사스러운 차림새. 호사스러운 차림새로 어디에서 머무르고 노는가, 어디 머무는가. 백마금편을 한 이 남봉꾼 남편의 얼굴을 한번 보여줄까? 잠깐만. 내가 보면 여기 있다. 엥?
백마 금편. 아 이거 진짜 김성립의 얼굴이라기보다는 내가 챗 GPT로 만들어달라 그런 거야. 백마 금편이죠. 되게 잘 만들었다 챗GPT. 잘 만들지. 네, 이런 차림새를 어디서 머물러 노는가? 그러니까 남편이 그러니까 약간 유복한 집에 그래도 자식인가 봐요. 맨날 호사스러운 차림새를 어딘가 기생집 가서 놀러 다니고. 원근을 모르거니 소식이야 더욱 알랴. 네, 가까이 있는지 원근이 멀다 원자 그는 가까울 근자더. 그러니까 멀리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 남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소식이야 더욱 알겠는가? 남편의 소식은 알겠는가? 적어보세요. 근데 그 너무 똑같지 않아? 지금도 약간 부유층 아들들, 약간 재벌 2세의 그런 그 자식들이 되게 많이 클럽에 가서 논다 그러잖아. 클럽에서 유흥업소 같은 데서 마약하고 막 그러고 놀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 당시 옛날 조선시대 때도 막 부잣집 남자들은 막 맨날 그 말 타고서는 사냥 다니다가 이제 막 저기 기생집 가서 놀고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돈이 있는, 시간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약간 요렇게 쾌락 위주로 간다는 게 되게 비슷하죠. 인연을 그쳤신들 생각이야 없을 소냐. 네, 인연이야 그쳤다는 건 끊어졌다라는 거죠. 인연을 끊었지만은 그러니까 남편과 자기의 인연이 끊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만큼 교류가 없는 거지. 인연인들 끊었지만은 생각이야 안 나겠는가?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생각은 계속 난다. 우리 남편 그래도 이 남편한테는 여자가 많지만 허난서론한테는 조선시대 여자한테는 남자라고는 유일하게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은 남편 하나밖에 허락이 안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얘한테는 그 남편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남편이 비록 자기를 버리고 막 딴 사람들 만나러 놀러 다니지만 나는 맨날 남편을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허난서론이 기본적으로 남편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되게 드러나 있지만 모두 함께 이중적으로 공존하고 있다? 그리움도 같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이거 너무 잔인하지. 되게 나를 안 좋아하는 남자인데 나는 그 남자를 평생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건 너무 잔인하죠.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립기나 마려거는 얼굴을 못 보니 그립기나 말았으면 좋겠는데 그 남편도 그리워하고 있어. 그립기나 말았으면 좋겠는데 남편을 그리워하다 보니까 하루가 길기도 길다. 12때는 12시간 12시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하루를 시간을 잴 때 지금은 1시, 2시, 3시에서 24시간이잖아. 근데 그때는 2시간씩 해서 진시, 사시, 오시, 뭐 미시 해가지고서는 그렇게 해서 시간을 12시간으로 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시간은 24시간을 말합니다. 12때 하루가 길도 길샤 길기도 길구나. 그다음에 설흔날 30일이란 뜻이죠. 30일은 한 달이죠. 한 달이 지리하다. 지루하기만 하다. 남편을 계속 기다리다 보니까 엄청 너무 시간이 잘 안 간대요. 여기서 또 우리가 시간에 대한 이중적인 인식을 볼 수 있어요. 얘가 시간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게 2번 나오거든. 첫 번째 앞에서는 뭐라 그랬어? 연광이 훌훌하고 조물이 다시 하여 봄바람 가을물이 배울이 북 지나듯 그랬잖아. 기억나니? 여기서는 시간이 어땠어? 엄청 빠르게 지나갔지. 여기서는 시간이 엄청 빠르게 지나갔어. 근데 여기서는 12때 길도 길샤 30날 지리하다. 여기서는 시간이 엄청 느리게 지나가고 있지. 이걸 통해 뭘 알 수 있다? 시간의 흐름. 시간에 대한 이중적인 인식. 시간의 흐름에 대한 이중적 인식을 알 수 있어요. 내 얼굴이 뭔가 바뀌는 속도는 엄청 빠른 것 같은데 남편이 안 오니까 하루하루 보내는 게 아주 고역이야. 하루하루 의미도 없이 매일매일 기다리기만 하면서 보낸다는 게 너무 고역이라서 하루가 너무 안 가. 그래서 시간이 더디게 흘러가는 느낌이야. 시간의 흐름에 대한 이중적인 인식이죠. 옥창에 심근 매화.
옥창인 옥으로 만든 창, 그러니까 여자의 방에 있는 창문을 옥창이라고 비유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규방 앞에 있는 창문이죠. 옥창에 심어둔 매화꽃은 몇 번이나 피어진 고 몇 번이나 피고 졌는가. 그러니까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온 지 어떻게 됐다는 거야? 몇 년이 흘렀다는 거야. 매화는 보통 초봄에 피었다가 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매화가 졌다가 폈다가 이렇게 1년 지나가는 게 진짜 수도 없다는 거야.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온 지 아주 몇 년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거기 앞에 시간 빠르다는 건 어디 있어요? 여기요. 영광부터 본방. 그 다음에 겨울밤 차고 자취는 섞어치고라 그랬어요. 겨울밤이 차고 찬 때는 차고 찬 때에는 자취눈이 뭐냐면 진눈깨비예요. 그러니까 아주 조금 살짝 내리는 눈이 있죠. 진눈깨비가 섞어 내리고, 그러니까 눈에 발자국 자취만 남을 만큼, 눈에 발자취가 살짝만 남을 만큼 아주 얇게 내리는 그런 눈을 자취눈이라고 합니다. 진눈깨비. 겨울밤 차고 찬 때는 진눈깨비 섞어 내리고, 여름날이 길고 길째는 구준비가 무슨 일인가. 구준비, 엄청 장맛비처럼 막 마구잡이로 엄청 심하게 내리는 비 구준비죠. 여름날 길고 길째 구준비는 무슨 일인가. 자, 여기에서 우리 이거 표시를 좀 해볼게요. 자취눈, 구준비, 얘네들은 다 뭘까? 자취눈과 구준비는 다 뭐야 얘들아? 그 화자가 지금 남편을 기다리면서 엄청 힘들게 이렇게 막 기다리고 있는데 눈이 막 쌓이고, 그리고 그다음에 막 장맛비가 내릴 때 이것이 화자의 심정을 더 어떻게 하겠어? 그렇지, 심화시켜주는 거야. 그러니까 막 내가 안 그래도 마음 심란한데 비가 막 내리고 있으면 더 마음 같이 심란해지는 것 같고, 남편이 막 이렇게 안 오고 있어. 그런데 이제 막 그 자취눈이 막 진눈깨비가 내려. 그러면 저 눈 때문에 남편 더 못 오는 거 아니야 싶기도 하고, 그리고 막 그 눈발이 흘리는 그 하늘의 어지러운 모양이 내 어지러운 마음 같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자취눈이나 구준비는 다 화자의 그런 쓸쓸한 심정을 더 돋우는 소재죠. 뭐예요? 객관적 상관물. 그렇지.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객관적 상관물이에요. 쌤 이게 그거예요? 그 세 번째 거예요? 객관적 상관물에? 화자의 정서를 심화 부각해주는 소재. 화자의 쓸쓸한 심회를 돋우는 소재이죠, 여기서. 겨울밤 차고 찰 때 진눈깨비는 섞어 내리고, 여름날 길고 길 때 구준비는 무슨 일인가. 삼춘화류 호시절의 경물이 시름없다 그랬어요. 삼춘화류가 뭐예요? 삼춘화류는 그 세 달에 걸친 봄에 꽃과 버들나무가 만발해 있는 그런 세 달에 걸친 봄을 삼춘화류라 그래요. 그러니까 봄날이죠, 봄날 호시절, 좋은 시절의 경물이, 아름다운 경치가 시름 없다, 관심 없다, 생각 없다, 아무 감흥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봄날에 온갖 꽃이 피고 버들잎이 돋아나는 좋은 시절을 보아도 아름다운 경치를 보아도 아무런 감흥이, 아무런 생각이 없다 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화자는 지금 너무 마음이 안 좋으니까. 이런 봄꽃이나 버들잎 같은 거는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가을 딸 방에 들고 실솔이 상에 울제. 가을 달빛이 방에 들어왔대. 방 안을 비추어 들어오고 실솔이 뭘까? 실솔. 귀뚜라미. 맞았어요. 귀뚜라미. 실솔. 귀뚜라미가 상에서 올 때, 상이 뭐냐면 침상이에요. 침상. 내 침대. 침상에서 올 때. 자려고 누우니까 막 귀뚜라미가 우는 소리가 들려요. 자, 귀뚜라미가 울었습니다. 이거 아주 전형적인 뭐예요? 감정이. 그렇지, 감정이입. 객관적 상관물 중에서 감정이입이죠. 실솔도 객관적 상관물이에요. 감정이입이 들어갔죠. 사실 내가 울고 싶은 건데 귀뚜라미가 운다고 표현했어. 가을 달빛이 방 안을 비춰 들어오고 귀뚜라미가 상에서 올 때 긴 한숨, 디는 눈물, 디다라는 거는 지다죠. 네, 지다. 저거 진대가 맞아. 아니야. 진대는 저거 진흙탕 같은 거란 뜻이고, 지다는 여기서 떨어지다라는 거야. 긴 한숨. 한숨은 길고, 디는 눈물, 떨어지는 눈물. 디는 눈물, 흘리는 눈물, 떨어지는 눈물 이란 뜻이죠. 흘리는 눈물, 속절없이 햄만 많다. 여기 햄 표시해 봅시다. 햄이라고도 합니다. 햄. 무슨 뜻이냐면요. 생각, 고민, 걱정 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해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생각하다, 걱정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 해다도 엄청 고전 시가에서 자주 나오고 있는 단어예요. 긴 한숨에 떨어지는 눈물, 속절없이 생각만 많다.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울사. 나는 너무 지금 죽고 싶은 마음뿐인데 죽는 것도 어려워서 못하고 차마 목숨을 끊지 못해서 살고 있다라는 그런 심정을 드러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승에 대한 내용 한번 적어볼게요. 안 돼요. 아직 없었어요? 선생님 됐어요. 네. 자, 승의 중심 내용 뭐였을까요? 승우야. 자, 승우야. 승의 한번 중심 내용 한번 맞춰볼까? 임에 대한 뭐와 뭐일까? 원망과 그리움. 그렇지. 원망과 그리운 심정. 임에 대해서 이렇게 딱 맞춰. 임에 대해서 그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한다 그랬지. 원망하는 마음도 있는데, 근데 그리워하는 마음도 두 개도 다 있다 그랬지. 자, 쓰는 봐보다. 맞아. 그렇지. 자, 원망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이 같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전을 볼게요. 기승전결에서 이제 전입니다. 자, 도로혀 풀처해니, 우리 혀단을 켜다라 그랬지. 전에 그때 배웠지. 혀단은 켜다였지. 그래서 도로혀 하면 돌이켜서 풀처해니, 풀어서 생각하니. 해다 또 한 번 또 나왔네, 그치? 아까 나왔던 거. 풀어서 생각하니 이리하여 어이하리. 이렇게 살아가서 어찌할 것인가. 이렇게 살아서는 어떡할 것인가. 그럽니다. 청등을 돌려놓고, 청등 청사초롱이죠. 푸른색 등불 이렇게 생긴 게 청등이에요. 청등을 돌려서 놓고, 녹기금은 푸를 녹자에 비단기에 검은고 금자죠. 그러니까 푸른 비단으로 감싼 검은고를 말해요. 짜잔, 바로 이거야. 이렇게 생긴 게 녹기금인 거지. 녹기금 빗기 하나, 등불을 돌려놓고, 푸른 검은고를 비스듬히 안아.
녹기금도 사전 찾아봤더니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챗GPT한테 만들어 달라 그런 거야. 야, 이것도요? 녹기금 이거 되게 진짜 같지 않아? 요새 잘 만들지 않니? 무서워. 쌤, 저 왼쪽에 있는 득볼 보고 자석인 줄 알았어요. 아 자석인 줄 알았어. 그렇게 자석같이 약간 생기긴 했네. 근데 왜 녹기금이라고 했냐면요. 그 중국 고사에 보면은 여자들이 뭔가 이렇게 절개를 지키는 여자들이 녹기금을 연주한다는 얘기가 되게 많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녹기금은 그 당시에 어떤 열녀들이 남편 그리워하면서 이렇게 되게 자기 자신한테 취해서 뭔가 연주를 하는 딱 그 느낌의 그런 악기였던 거야. 그러니까 되게 많이들 여기서 사용하는 거죠. 등불을 돌려놓고 푸른 검은고를 비스듬히 안아. 자, 여기서 녹기금도 요거 해볼게요. 녹기금도 뭐야? 객관적 상관물이야. 객관적 상관물이 자연물만 되는 게 아니야. 사물도 돼. 자, 여기서 녹기금은 화자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소재죠. 화자의 서글프고 외로운 심정을 부각하는 소재야. 화자의 심정을 부각하고 있는 소재야. 그러니까 녹기금도 객관적 상관물인 거지. 청등을 등불을 돌려놓고 녹기금을 비스듬히 안아서 그래서 병년화 한 곡조를 시름까지 섞어서 타니 병년화는 검은고의 그 유명한 악보 이름 중에 하나예요. 그 검은고로 연주할 수 있는 연주곡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병년화라는 노래 한 곡조를 내 걱정 시름까지도 다 함께 섞어서 연주하니 그러니까 굉장히 구슬프게 연주했다는 거죠. 한 곡조를 시름으로 함께 섞어서 연주하니 그랬더니 그 노랫소리가 어떤 것 같았는지 또 막 엄청 비유를 합니다. 소상야우의 뱃소리 솟도는 듯 소상강 밤에 내리는 비의 뱃소리 대나무 소리가 섞여서 드는 듯 도는 듯 이란 뜻입니다. 소상강 밤비에 야우는 밤야자의 비우자니까 밤비에 대나무 이파리 소리가 섞여 들리는 듯.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요. 그 옛날 그 중국 고사가 있어서 그래. 순임금님이라고 하는 옛날 요순 시대 할 때 그 중국의 순임금님이죠. 순임금님의 두 왕비인 아황과 여영은 순임금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자 소상강가에 가서 슬피 울다가 몸을 소상강에 던져 죽었대. 근데 이때 흘린 눈물이 대나무의 반점으로 남아있다고 하는데 이를 소상반죽이라고 한다라고 그래서 그 아황과 여영의 절개에 대해서 그 남편을 그리워하다가 결국 목숨까지 바치는 그런 고사를 갖다가 생각나게 하기 때문이지. 이 여자도 헌난 사람도 마찬가지로 남편을 너무 그리워하면서 남편이 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심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꼭 그 마음이 아황과 여영 같은 그런 마음이라 소상강 밤비에 댄잎이 섞여서 들리는 듯한 소리를 녹기금으로 연주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소리가 들리는 듯하고요. 화표천년의 별하기 운이는 듯이라고 했어요. 화표가 뭐예요? 화표가 뭐냐면 요게 화표예요. 무덤 앞에 세우는 이런 돌기둥. 망주석이라고. 아니야, 이거는 그냥 찾았어. 자, 망주석이에요. 망주석. 자, 그래서 이 망주석에 천년 만에 온 특별한 학이 울고 있는 듯 이란 뜻입니다. 망주석에 천년 만에 찾아온 여기서 이 학을 특별한 학 또는 이별한 학 이렇게 두 가지로 보더라고요. 해석이 보니까 두 개가 있더라고요. 망주석에 천년 만에 찾아온 별학, 특별한 학이 울고 있는 듯, 이별한 학이 울고 있는 듯. 이거는 또 어떤 고사가 있냐면 중국 유동의 정영이라는 사람이 영어산에 가서 돌을 배워서 학이 되었다는 거야. 어떤 사람이 계속 산에 들어가 돌을 닦다가 학이 되었대. 그래서 천년 만에 다시 집에 돌아왔대. 그래서 그 자기 무덤이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죽은 줄 알고 이제 무덤을 세워놨을 거 아니야. 그 무덤 앞에 있는 화표주 망주석 기둥에 앉았다고 하는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요거랑 요거 소상야우 대소리 섰도는 듯 화표천년 벼락이 운이는 듯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시의 특징은 뭐예요? 그치 중국의 고사를 인용하고 있다. 맞아. 고사를 차용하고 있다. 빌려서 이용하고 있다. 차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시가 처음 나왔을 때 되게 센세이션 했던 게 그동안 여자들이 뭔가 그 시를 지으면은 굉장히 아주 쉽게 좀 한글로 된 되게 간단한 시들을 많이 지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허난서론은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한 여자였어. 그 허난서론 경우에는 그 남동생이 제자는 허균이잖아. 허균 알지? 홍길동전. 홍길동전 쓴 허균이잖아. 그러니까 되게 그 문체 높은 양반 가문 자식인데 또 아빠가 딸도 글자를 배우고 공부를 해야지 해서 딸도 공부를 시켰던 그 시대의 드문 지성인 여성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딱 만들었는데 시를 보니까 와, 저 뭐 소상강에서 이 순임금 왕비인 아황과 여영이 죽은 그런 중국 고사도 막 인용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누구 천년의 벼락이 운 있는데 이런 데서는 뭐 정영이 얘기도 고사도 섞여 있고 그러니까 딱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이면 딱 이거 뭘 오마주 했네라는 걸 바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섞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걸 고사 같은 걸 인용한다는 걸 배운 여자구나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거든. 난 책 많이 읽었다는 걸 드러내는 거지. 그러니까 와, 여잔데도 이렇게까지 글을 잘 쓸 수 있다고 하고 되게 센세이션한 그런 충격을 줄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러면 응. 여기서 절학도 그거예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여기서 지금 이거는 천년 만에 찾아온 특별한 학이 울고 있는 듯이라는 거는 그냥 이 시의 헌한 화자가 연주하고 있는 검은고의 노랫소리가 마치 그 학이 울고 있는 것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그냥 그 노랫소리에 대한 비유로 쓰인 거거든요. 그 화자의 어떤 심정을 막 부각하려는 건 아니어가지고. 승우 자? 그 다음 계속 볼게요. 그리고 나는 진짜 우리 3반 정말 리스펙 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내용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도 꼴랑 3명밖에 안 된다는 건 진짜 너무 진짜 대단한 거 아니야? 진짜? 꼴랑 3명밖에. 명이에요. 4명이야? 그러네. 아니야, 쓰고 있는 것 같아. 자, 그 다음 계속 볼까요? 옥수의 타는 수단, 옛솔에 있다마는, 우리가 승까지만 하고 끝낼게, 알았지, 얘들아? 좋아요. 승이 아니라 전이구나, 전.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가 전이라는 거야. 여기까지가 전이야. 감사합니다. 네. 저희 수행평가 있었는데. 딱 3줄만 하면 돼. 자, 옥수의 타는 수단. 옥수는 옥 같은 아름다운 손을 옥수라고 하죠. 여자 손을 옥수라 그래요. 옥수가 타는 수단, 솜씨가 옛솔에 있다마는 옛날에 한참 검은고 열심히 연습했던 그 한때 잘 나갔던 그 솜씨가 계속 남아있대. 그러니까 내 솜씨는 녹슬지가 않았는데 내 검은고 타는 솜씨는 옛날이랑 그대로 너무 아름다운데 아름다운 여자의 손으로 타는 검은고 솜씨에는 옛날 가락이 있건만은 어디 맞아 역시 채찍비티. 이거 챗GPT가 만든 거야. 잘 그렸네. 잘 그렸지. 그대로 있다마는 자, 부용장이 뭐냐면 연꽃 무늬가 그려져 있는 휘장 커튼을 말합니다. 바로 요거지, 요거. 부용장. 연꽃 무늬가 그려진 휘장.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자 방은 다 요런 식으로 생겼던 거지. 요런 식으로 이제 부용장이 많이 쳐져 있었어요. 그래서 부용장이 비어 있다. 부용장이 적막하다. 이런 표현 고전시가 보면 되게 자주 나와. 그게 무슨 뜻이야? 아내가 없다. 그러니까 여자가 사는 방이 텅 비었다. 한마디로 내 님이 찾아오질 않는다. 내 방에 찾아오질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외롭고 쓸쓸한
여자의 마음을 규방 여자의 마음을 표현할 때 부용장이 비었다. 부용장이 적막하다. 이런 표정을 많이 씁니다. 부용장이 적막하니 연꽃무늬 휘장 들어진 방안이 적막하다. 텅 비었으니 뉘 귀에 들리소니 누구 귀에 내 검은고 예쁜 소리가 들리겠느냐. 그러니까 내 검은고 타는 솜씨는 너무 그대로고 좋은데 검은고 들어줄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면 남편은 기생. 오, 남편은 기생이 타는 검은고만 듣고 앉았으니까. 그래서 간장이 구곡이 되어야 자, 간장이 뭐냐면 간과 창자죠. 옛날 그 고사 알죠, 얘들아? 원숭이 엄마가 원숭이 아들을 데리고서는 막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원숭이 애기가 너무 귀여워 보인다고 걔를 뺏었어, 엄마한테서. 뺏어가지고선 배에 탔더니 그 배를 엄마가 울면서 계속 엄청 몇십 리를 쫓아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불쌍하다, 안 되겠다 하고 돌려주자 하고서는 배를 멈춰 세운 다음에 이제 애기를 그 엄마 원숭이한테 데려다 주려고 갔더니 엄마가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죽은 거야. 근데 그 안을 열어봤더니 간과 창자가 다 가닥가닥 잘려 있었대.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 너무 마음이 슬프고 힘들면은 이게 창자가 이게 끊어지는 그런 아픔이라고 그러거든. 거기서부터 이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고, 간장이 구곡이 되었다라는 거는 간장이 9개의 계곡처럼 이렇게 굽이 다 이렇게 비틀려가지고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선한 사람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라는 거지. 간장이 9개의 굽이가 되어 끊어질 듯 애통하구나. 끊쳤어라. 애통하구나.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요, 감정의 시각화를 볼 수 있죠. 감정을 9개의 그 구곡으로 9개의 굽이로 막 휘어지고 있는 그런 시각적인 모양으로 슬픔을 표현하고 있으니까 감정의 시각화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전이고요. 전의 중심 내용은 뭐다? 거북이를 타면 외로움과 마음을 달래. 외로움과 한을 달래. 결을 보겠습니다. 결. 차라리 잠에 들어 꿈에나 보려 하니, 차라리 잠이 들어서 꿈속에서나 보려고 하니, 꿈에나 누굴 보려고 한대요? 임을 보려고 하니. 여기서 꿈은 어떤 존재일까요? 이 꿈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 얘들아? 임을 보게 해주는. 그렇지. 임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곳. 그러니까 화자의 소망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공간인 거지. 화자의 소망을 실현시켜주는 공간이지. 화자의 소망을 실현시켜줄 수 있는 공간이에요. 바람에 디는 잎과 풀 속에 우는 짐승, 무슨 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우는가. 좀 잠이라도 들어서 임을 보려고 했는데 또 이 잠이 들지 못하게 계속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 바람의 지는 잎, 바람에 떨어지는 이파리, 그 떨어지는 잎소리들, 그리고 풀 속에서 우는 짐승은 짐승, 여기선 벌레예요. 벌레들. 무슨 일로 나에게 원수가 되어서 잠까지 깨우냐. 원수 같은 것들이래. 자기 잠을 깨워서. 원망스러운 마음이 드러나고 있죠. 왜 원망스러워? 임을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게 하니까. 그래서 이 바람에 지는 잎, 풀 속에 우는 짐승, 얘네 둘은 뭐예요? 화자의 소망을 어떻게 하는 존재예요? 방해하는 존재들인 거지. 화자가 소망을 이루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존재죠.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 임과 만나고자 하는데 그것을 원망스러운 마음, 원망의 대상이 되면서 화자의
화자와 임 사이에 방해물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화자의 그리움을 심화시켜주죠. 화자의 그리움을 심화시켜주는, 정서를 심화시켜주는 소재다라는 점에서 뭐예요?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객관적인 상관물입니다. 바람에 치는 잎, 풀 속에 우는 짐승, 벌레 모두 무슨 일로 내 원수가 돼서 잠조차 깨우느냐. 천상의 견우 직녀는 하늘의 누구와 누구? 견우와 직녀는 은하수가 막혔을지라도 7월 7석 7월 7일 1년 1도 1년에 한 번씩 실기치 아니하거든. 실기 놓치다 실에 그 때 기자죠. 때를 놓치지 아니하거든. 때를 어기지 않고 기약을 어기지 않고 시기를 놓치지 않고 딱 이렇게 만나는데, 자 그러면 이 견우와 직녀는 어떤 존재일까요? 견우와 직녀는 어떤 존재일까? 그렇지. 화자와 대조되는 존재지. 화자와 대조되는 존재예요. 왜? 화자는 님을 만날 기약이 안 보여. 우리 님은 항상 때를 놓치고 나를 보러 안 와. 그런데 이 견우와 직녀는 항상 때를 놓치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 중요한 거 하는데 자는 사람 누구야? 일어나. 일어나. 중요한 거 하는데 자면 안 되지? 화자와 대조되는 존재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님 가신 후는 무슨 약수 가렸는데, 우리님이 가신 후로는 무슨 약수가 뭐냐면 아주 약한 물이란 뜻이에요. 전설상에 전해지는 중국의 또 물인데 뭐냐면 아주 부력이 너무 약해서, 그래서 절대로 뜰 수가 없는, 깃털 한 올조차도 뜰 수가 없는 그런 물이라는 거예요. 전설상의 그런 물입니다. 그래서 이 약수가 한번 가르고 있으면 그 강을 절대로 건널 수가 없어요. 배도 못 뜨고 깃털도 못 뜨니까. 대체 무슨 약수가 나와 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길래 나를 못 찾으러 못 오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 님 가신 후로는 무슨 약수 같은 그런 장애물이 우리 사이를 가리고 있길래 오거나 가거나 온다 간다 소식마저 그쳤을까? 소식도 내가 당신 소식조차 못 듣고 있어야 되냐.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아. 야, 너 왜 이렇게 나한테 카톡을 안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연락을 안 해? 너 진짜 뭐 손가락 부러졌어? 뭐 이렇게 말하는 거랑 비슷한 거지. 무슨 손가락 부러진 것도 아닌데 왜 연락을 안 하냐, 이것처럼. 우리 둘 사이에 약수물이 흐르는 것도 아닌데 배가 하나도 안 뜬다는 그런 약수물이 가로지르고 있는 것도 아닌데 대체 왜 나한테 연락을 안 해? 왜 날 찾으러 안 오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님에 대한 뭐가 드러나요? 원망이 되게 드러나고 있지. 우리 관우는 공부하러 간 거 맞지? 수행평가 준비하러 간 거 아니지? 자, 난간에 비겨셔서, 난간에 기대어서서 님 가신데 바라보니, 님 가신데 임 가신데 바라보니 초로는 맺혀 있고, 초로가 뭐예요? 풀잎에 맺힌 이슬이래요. 이 풀잎에는 이슬이 맺혀 있고, 모운, 저물모, 구름운. 그래서 날이 저물 무렵의 그런 노을이 쫙 진 그런 아름다운 구름이 모운입니다. 모운이 저녁 구름이 지나가는 때, 자 여기서 약수에 대해서 아까 이거 필기 안 했는데, 자, 약수는 여기서 얘들아 만남을 방해하는 장애물이에요. 그런데 이거 중요하지? 실제로 화자와 임 사이에 약수가 있어서 못 만나고 있을까? 아닐까? 아니에요. 이거는 가정법으로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초로와 모운.
아주 더덥고 짧은 운명에 대한 무상감을 환기하고 좀 아련하고 그런 끝자락 같은 그런 느낌을 줘서 화자의 어떤 그런 슬픈 마음, 화자의 그리운 마음을 이것도 쓸쓸한 심정을 더 심화시켜주는 존재예요. 화자가 안 그래도 님이 보고 싶고 너무 쓸쓸한데 난간에 비껴서서 딱 이렇게 보니까 풀잎에는 이슬이 맺혀 있고 저녁 구름이 지나가고 있어. 더 자연적 배경이 나를 더 쓸쓸하게 만들어. 심정을 더 심화시켜주는 그런 소재지. 그래서 뭐다? 객관적 상관물이다. 객관적 상관물. 네, 6글자. 유금절이죠.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중림 푸른 곳에 새소리가 더욱 설다. 대나무 숲 우거진 푸른 곳에 새소리가 더욱 서럽다. 자, 새소리는 또 여기서 뭐예요? 얘도 또 객관적 상관물이야. 얘는 어떤 식으로 객관적 상관물일까? 그렇지, 감정이입이에요. 얘는 감정이입으로서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왜? 사실 서러운 건 나야. 그런데 이제 서럽다는 감정을 새소리에다가 투영시켰지. 그러니까 새소리는 감정이입입니다. 감정이입. 대나무 숲 푸른 곳에는 새소리가 더욱 서럽게 들린다. 세상의 서러운 사람 수없다 하려니와 세상에 서러운 사람이 많다고 하겠지만 박명한 홍안이야 날 같으니 또 있을까? 박명, 열불 박의 운명 명자죠. 그러니까 너무 운명이 얇다, 너무 운명이 기구하다라는 뜻입니다. 운명이 박복하다, 운명이 너무 안 좋다라는 뜻이에요. 기구한 운명이 기구한 박명, 운명이 기구한 홍안, 젊은 여자를 홍안이라고 해요. 붉은 얼굴이란 뜻인데 그 여자의 얼굴을 붉은 얼굴을 뜻합니다. 젊은 여자가 나 같으니 또 있을까? 아마도 이 님의 지위로 이 님의 탓으로 살 듯 말 듯 하구나. 내가 살지 말지 모르겠다. 그 정도로 지금 그 살고 싶지가 않을 만큼 너무 힘든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남편을 그리워하는 홀로 있는 화자의 쓸쓸한 마음이 아주 힘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자, 결의 중심 내용은 뭐예요? 임을 기다리며 운명을 한탄함. 자, 우리 객관적 상관물 되게 많이 나왔지. 뭐뭐 나왔었어? 뭐 자최눈, 구준비, 그리고 칠솔. 걔는 감정이입으로서 객관적 상관물이었지. 또 녹기금, 그리고 지는 잎, 우는 짐생, 또 초로, 모운. 또 있었나? 새소리. 그치, 새소리. 이렇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객관적 상관물 뭐뭐 있는지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학습활동 보겠습니다. 화자의 과거와 현재의 처지를 드러내는 시어와 식구를 찾아보자. 자, 맞춰볼 사람. 맞히는 사람 초콜릿 있지. 과거 자신의 외모는 어떤 모습이었는데 천연 여제, 아주 자연스럽게 예쁜 얼굴이 저절로 드러났고요. 그리고 마치 눈처럼 아름다운 머리채와 꽃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예요? 뭐예요? 설빈환. 그렇지. 설빈화안. 그리고 보기도 싫어. 너무 얼굴이 면목 너무 이 생김새가 별로 안 좋아. 뭐예요? 그렇지. 면목 가증. 잘했습니다. 설빈환, 면목 가증. 옛날에는 이런 얼굴이었는데 현재는 면목 가증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옛날에는 이걸 원했는데 지금은 이런 사람을 만났어요. 뭘까요?
그렇지. 옛날에는 군자 호구를 원했어. 군자 호구가 무슨 뜻이야? 군자의 좋은 짝. 그러니까 군자는 젠틀맨. 젠틀맨의 좋은 짝이 되길 원했는데,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훌륭한 남자의 좋은 아내가 되길 원했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누굴 만났어요? 장한 유협의 경박한 남자, 경박자를 만났지. 그다음에 삶의 모습. 옛날 어렸을 때는 이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박명한 홍안이 됐어. 옛날 어릴 때는 어떻게 지냈어? 소년 시절에 즐겁게 다녔다. 행락, 소년 행락이었는데 현재는 박명한 홍안이 되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가 이렇게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대조하고 있다 하면 맞아, 틀려? 맞아. 알겠지? 그 다음에 화자의 정서를 중심으로 다음 정서를 비교해보자. 자, 화자가 남편에 대해서 되게 이중적인 마음을 갖고 있거든. 남편에 대해서 막 디스도 많이 하지. 장한유협 경박자였어. 아주 장한의 플레이보이, 이름난 플레이보이로 경박한 놈이었어. 이렇게도 비난을 하고, 저놈들 좀 막 3, 3, 5 떼지어서 또 기생집에 새 기생 데뷔했다고 가는 거야? 그러면서 또 공격하고 있고요. 그다음 또 아마도 이 임의 지위로 살똥말똥하여라. 너 때문에 내가 아주 살지 말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비난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이런 말들에서는 어떤 화자의 심정이 드러납니까? 원망하는 마음. 가정을 돌보지 않는 남편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이게 이 사람이 가정에서 충실한 사람인지를 잘 봐야 돼. 그걸 보려면 얘가 술자리 같은 데 갔을 때 연락이 끊어지는 놈인지 아닌지를 잘 봐야 돼. 선생님이 남편한테 반했던 포인트가 약간 그거였어. 이제 술자리에 가면은 항상 되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인증 사진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몇 시에 자기가 뭐 집에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 이렇게 보내주더라고. 그래가지고 되게 믿음이 좀 갔었지. 네. 그래서 가정에 충실한 남자를 꼭 여자분들 만나도록 노력하고 남자분들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가정을 잘 돌보는 남편이 되길 바래요. 나중에.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립기나 말오렴은 차라리 잠을 들어 꿈에나 보려 하니. 하지만 남편을 이렇게 비난하고 디스하면서도 또 어때? 그리워해. 얼굴을 못 보면 그립지나 말지. 얼굴도 못 보는데 왜 이렇게 그리운 마음이 안 없어지지? 차라리 잠에 들어 꿈에서라도 봤으면 좋겠다. 난간에 기대어 서서 님 가신 데를 바라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그래서 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는 외로움.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미련, 이런 정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작품에 등장하는 자연물들의 기능을 파악하자. 네, 자연물들 자 열심히 봐주고요. 이 자연물들 뭐가 있는지 봅시다. 화자가 자신과 동일시된 다른 대상의 외롭고 서글픈 감정을 이입하여 표현했다. 감정 이입 두 개 나왔지. 뭐랑 뭐? 새소리랑 실솔. 그렇지. 실솔은 귀뚜라미란 뜻이죠. 실솔과 새소래, 새소리, 새소래라고 나와 있죠. 실솔과 새소리는 왜냐? 내가 우는 건데 실제로는 실솔이 운다고 했고, 내가 서글픈 건데 새소리가 서럽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자연적 배경을 통해서 화자의 쓸쓸하고 답답한 감정을 강조하는 소재에 뭐가 있냐면 자취눈, 진눈깨비를 말하죠. 자취눈, 굳은비, 모운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화자와 임 사이의 방해물 역할을 하는 거. 그래서 임에 대한 그리움을 심화시켜주는 객관적 상관물은 지는 잎, 우는 짐생.
자, 이렇게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다양한 대상에 화자의 감정을 직접 투영하거나 객관적인 사물을 동원하여 간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이거를 뭐라고 해요? 감정이입이라 그러죠? 실소리 상의 울제나 새소리 더욱 설다에서는 임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화자의 외롭고 서글픈 심정을 실솔과 새에 투영하여 표현했다. 즉 실솔과 새는 화자의 서글픈 심정이 일치하는 감정이입의 대상이다. 한편 자취눈이나 구준비는 화자의 쓸쓸한 심정을 돋우는 소재이고 녹기금은 화자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동원된 소재로 소재 자체가 서글픔이나 외로움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화자의 서글프고 외로운 심정을 부각하는 소재이다. 이렇게 심정을 부각하는, 감정을 부각하는 소재는 뭐다? 객관적 상관물이다. 그래서 감정이입, 화자의 감정을 대상에 이입하여 마치 대상이 자신과 같이 느끼는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 즉 대상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으로 감정이입이 된 대상의 정서는 객관화된 자기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객관적 상관물, 화자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동원하는 사물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한다. 객관적 상관물은 화자의 감정을 강조하거나 전이하여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전이한다는 건 감정을 옮긴다는 거야. 내 감정을 제가 느끼는 것처럼 표현해서 저렇게 감정을 뭔가 전달하는, 바꿔서 전달하는 걸 전이한다 그러죠. 그 다음에 자, 규방 가사. 규방이란 여성들이 거처하던 안방을 의미하며 규방 가사는 조선 후기에 부녀자들이 짓고 후대에 전해진 가사의 총칭으로 조선 여류 문학의 한 전형이다. 네, 가사 문학은 영정조 이후부터는 민간에도 널리 유행하게 되어 일반 평민이나 부녀자들 사이에서도 활발하게 창작되기 시작했다. 여성들은 학자 문인들로부터 소외당한 한글을 터득하여 맺혔던 정한을 절절히 노래했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가사 형식과 연결되어 부녀자의 시가 문학을 통한 우리 글의 발전도 이룩할 수 있었다. 고 조선시대의 규방 가사는 여성의 사회활동과 문화적 실천이 제한된 상태에서 거의 유일한 문학적 분출구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자신의 맺힌 마음과 마음속에 서러운 심정 이런 것들을 규방 가사로 많이 표출을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상 특징, 일상적인 여자들이 쓰는 생활 용어가 많이 드러나요. 규원가에서는 일상적 생활 용어 어떤 게 드러났을까? 배울이 북 지나듯 이런 거. 배울이 북 지나듯이 무슨 뜻이었어? 배울 사이에 북, 그 실탈에 넣은 통이 확 지나가듯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배틀로 옷을 짠다는 어떤 생활 용어가 드러나 있는 거지. 그리고 과감한 표현이에요. 이 장안유업의 경박사 같은 놈 이런 거 되게 과감한 표현이죠. 그리고 참신한 표현들, 네, 여러 가지 비유법 되게 많이 쓰이잖아요. 그런 것들 참신한 표현이 나타나고요. 규중 여성의 슬픔과 원한, 남녀 간의 애정, 고된 시집살이의 고통, 부모와 고향에 대한 그리움. 여자들은 그 당시에 시집 가면 다들 이제 정말 시집을 갔지. 시댁 집으로 가서 그 집에 살아야 됐지. 친정이랑은 완전 이별해서 시댁에서 살아야 됐죠. 그러니까 얼마나 고향과 친정 부모가 그리웠겠어요. 그런 그리움도 되게 많이 나타납니다. 규원가와 규방가사. 규원가는 규방가사의 시초가 되는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주된 내용은 봉건사회의 규중 여성의 슬픔과 원한이다. 하지만 화자의 정서는 그리 단순하지가 않다. 화자는 소년 시절을 추억하며 늙음을 서러워하다가도 경박자를 남편으로 만난 것을 한탄하기도 한다. 또한 기생집에 드나드는 남편을 원망하기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를 애절하게 그리워하기도 하고 또 독수공방하는 자신의 신세에 대한 자책과 체념. 내 얼굴, 내 태도가 너무 이렇게 못생겨져서 어느 누가 날 괴소냐, 누가 날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얼굴 너무 못생겨졌다고 한탄하고 자책하는 그런 표현도 있죠.
즉 화자는 자신의 복합적인 심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심정은 사음보 연속체의 가락과 비유를 비롯한 다양한 표현 기교, 고사 등을 통해 우아하고 섬세하게 형상화되고 있다. 비유는 어떤 데서 비유가 드러났어? 배울이 푹 지나듯 남편 모시면서 용심하기를 살 얼음 디디는 듯 이런 데서 비유가 드러나고 있었죠. 그리고 고사는 소상강 야우에 뱃소리 섰도는 듯 화표 위에 천년벼락이 앉아 있는 듯 그런 표현에서 나타났죠. 기승전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기에서는 흐르는 세월에 대해 한탄하고 임과의 만남을 운명으로 여기고요. 자신의 신세에 대해 자조합니다. 또 방탕한 임을 원망하고 세월을 보내기 어려움을 한탄합니다. 전에서는 외로움과 한스러운 삶을 스스로 달래보려고 하지만 자신의 신세에 대해 계속 자조하고 오지 않는 힘을 원망하고 비난합니다. 대체 무슨 약수가 가렸길래 이렇게 안 오냐 비난하죠. 그 다음에 핵심 정리, 규방가사, 성격 원망적, 체념적, 한탄적. 봉건사회에서의 규방부인의 한, 이게 주제죠. 감정이입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표현했고 직유법, 서리법, 다양한 표현 기법이 있었고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시상전개가 나타나고요. 고사를 이용했고 기승전결의 구성 방식을 취합니다. 이 작품은 조선시대 봉건사회 속에서 가정을 돌보지 않는 가장 때문에 고통받는 규방 여인의 한스러운 삶과 정서를 간곡하게 표현한 규방가사이다. 기승전결의 기본 구성을 취하고 있으며 흐르는 세월 속에 쌓여온 슬픔과 한을 다양한 표현 방법과 고사를 인용하여 효과적으로 드러냈다. 후대 규방가사나 애정가사에 많은 영향을 끼치면서 사대부들의 전유물이었던 남자들만 썼던 양반 남자들만 썼던 사대부들의 전유물이었던 가사의 작가층이 여성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뭐가? 규원가가. 규원가 쓰고 나서 여자들이 맞아 나도 이런 심정인데 우리 남편도 이렇게 남봉꾼인데 되게 공감하면서 나도 가사 한번 써볼까? 하고 많은 여자들이 또 가사를 쓰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끝 여기까지요. 자, 먼저 이 규원가에서 이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고 있지. 그래서 어디가 과거를 얘기하는 거고 어디가 현재를 얘기하는 건지 한번 형광펜으로 구분을 좀 해볼게요. 자, 이게 노란색 펜이 과거고 그 다음에 분홍색 펜이 현재예요. 한번 찾아봅시다. 한 번 더 복습하는 거야. 자, 과거. 자, 과거 찾아보자. 어디가 과거야? 엊그제 저먹더니는 과거고. 그 다음에 하마오이 다 늙었니? 벌써 어떻게 다 늙었니? 이거는 현재지. 그 다음에 과거에는 아주 즐겁게 잘 다녔어. 소년 시절에 행락했어. 즐겁게 다녔어. 단일행, 즐거울 락. 소년 행락이었어. 그런데 현재는 어떨까요? 현재는 용심하기가 살얼음 디디는 듯해요. 마음 쓰는 것이 살얼음 디디듯이 조심스럽고 아주 힘들어요. 용심 쓰다 용자에 마음 심자죠. 마음 쓰는 것이 살얼음 디디듯이, 살얼음은 살짝 깔려있는 얼음이지. 그러니까 살짝 깔려있는 얼음은 잠깐만 밟아도 확 밑으로 떨어지죠. 이게 얼음이 깨지면서. 그래서 그 정도로 남편을 약간 모시고 사는 것이 항상 무슨 일이 벌어질까 두려웠다는 거예요. 남편이 워낙 바람둥이에다가 약간 욱하는 성질도 있어서. 그리고 옛날에는 누구랑 짝이 되길 원했어요? 옛날엔 누구랑 짝이 되길 원했어? 군자의 호구가 되길 원했지.
아주 높은 집안의 부잣집에 시집 가는 건 아니어도 군자 젠틀맨의 호구 좋은 짝 아내가 되길 원했어요. 군자 호구가 되길 원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누구의 짝이 돼버렸어? 장한유협의 경박자를 꿈같이 만나버렸지. 아주 이 서울 장안에서 네로라 하는 이름난 플레이보이 남자를 만났죠. 경박한 남자를 만났지. 그래서 이게 현재이고요. 그다음에 옛날에는 얼굴이 어땠어? 옛날에는 얼굴이 아주 아름다웠어. 타고난 아름다움이 있어서 천연여제 타고난 아름다움이 있었고요. 또 설빈화한 아주 꽃같은 얼굴에 눈처럼 깨끗한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내 얼굴은 어떻다? 면목가증이 되었지. 면목가증. 면복이 아니라 면목이야. 면목가증이 되었죠. 얼굴이 아주 보기 싫을 정도가 되었대요. 면목가증. 보기 싫은 얼굴을 말하죠. 면목가증이 되었고요. 그리고 현재 내 처지는 어떤 처지냐면은 박명한 홍한 아주 운명이 기구한 팔자가 되었어요. 이것도 현재의 내 모습이죠. 박명한 홍한. 박명한 홍한이 운명이 기구한 운명이 아주 복이 없는 그런 젊은 여자의 처지가 되었어요. 이게 현재 처지죠. 계속 읽어볼게요. 이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기를 우리 부모님들 이렇게 힘들게 길러내서 진짜 시집 잘 가길 바랬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널 만났냐 장한유협 경박자를 만났냐 하면서 이렇게 남편을 만난 것이 삼생의 원업이요 월하의 연분이라 그랬어. 삼생의 원업이고 월하의 연분이 무슨 뜻이야?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전생에 업보가 있어서 이놈의 남자를 만났네. 그리고 월하 노인이 나를 이렇게 인연을 맺어줬네라는 것은 어떤 태도를 보여줍니까? 운명론적인 태도. 그렇지. 운명. 남편을 만난 것이 자신의 운명임을 인식하고 있는 태도예요. 왜? 그냥 살면 너무 힘드니까 이게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을 만난다 이런 나쁜 놈이 내 남편이라는 걸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정신승리라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봐. 또는 이제 월한 오인이 이렇게 우리 인연의 끈을 맺어줘 버렸나 봐. 이렇게 운명인가 봐. 이게 내 팔자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지는 게 있는 거지. 우리가 너무 힘든 일이 있을 때 이게 운명이라고 생각해 버리면 조금 더 마음이 가벼워지는 게 있잖아요.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다음에 비유가 나온 거 한번 다 찾아보자. 비유가 나온 거는 한번 우리가 무슨 색으로 찾아볼까? 비유가 나온 거는 우리가 한번 선생님은 빨간색으로 한번 쳐볼게. 자, 비유가 나온 거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살얼음 디디는 듯. 용심하기가 살얼음 디디는 듯. 근데 이게 조금 겹치는 게 많아서 그냥 밑줄로 쳐야겠다. 미안. 용심하기 살얼음 디디는 듯. 이거 비유죠. 또 비유하는 거 어디 나오니? 지규법. 그렇지. 봄바람 가을물이 배울이 지나가다. 이것도 비유지. 또 비유 어디 있을까? 여기 뒷장에서 보면요. 소상야우의 뱃소리 섰도는 듯 화표천년의 벼락이 울리는 듯 여기서도 비유가 나오죠. 이거는 뭘 비유한 거야? 소상야우 뱃소리 섰도는 듯 화표천년 벼락이 우는 듯 이거는 뭘 비유한 거예요? 거문고소리. 거문고소리가 마치 소상강 밤비 소리에 뱃소리가 섞여드는 것 같고 그리고 천년 만에 돌아온 그 이별의 학이
화표 망주석 위에 올라가서 앉아서 우는 소리 같다. 이런 비유를 쓰고 있는 거죠. 비유의 원관념 뭐예요? 원관념? 검은 고소리. 그리고 또 비유하는 거 어딨나 봤더니 여기 간장이 구곡돼야 굽이굽이 끊쳤어라. 이것도 비유예요. 왜 비유야? 간과 창자가 끊어진 모습을 뭐 같다고 표현한 거야? 9개의 계곡 같다고 한 거야. 9개의 계곡이 굽이굽이 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비유가 쓰여져 있고요. 그리고 간장이 구곡되어서 굽이굽이 끊쳤어라. 이거는 이 사람의 심정을, 비통한 마음을 어떤 식으로 이제 표현한 거냐면 시각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야. 그냥 우리가 이제 얘기했을 때 나 너무 힘들어, 마음이 너무 슬퍼 이렇게 하면은 잘 와닿지 않지만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간과 창자가 마치 9개의 계곡으로 끊어지는 것 같아. 갈래갈래 9가닥으로 끊어지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면은 마치 이 간과 창자가 이렇게 물결치면서 끊어지는 듯한 모습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듯 하죠. 그래서 비유를 하고 있으면서 비통한 마음을 어떻게 하고 있다? 시각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적었나요? 그리고 다시 앞으로 가서 봄바람 가을물이 배오리 북 지나듯. 이거는 지금 비유를 하고 있어요. 원관념 뭐예요? 원관념, 이 비유하고 있는데 원관념 뭐야? 그렇지, 세월. 세월이 지나감, 세월의 흐름, 세월의 흐름을 지금 어떻게 이것도 마찬가지지. 이것도 아까 전에 그 애통한 마음을 보여준 것도 마음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감정을 시각적으로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거죠. 이것도 뭐냐면 세월의 흐름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대상을 어떻게 했어? 이것도 시각적으로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거야. 그 배올이 북 지나가는 게 뭔 뜻인데? 아니, 배올이 그 말 그대로 배올이 이게 뭐야? 배올이가 뭐야? 배올 사이에 란 뜻이지. 그러니까 저번에 보여준 영상으로 배틀 짜면서 배올이 뭐냐면 이렇게 시실과 날실로 해가지고 세로실 가로실이 막 이렇게 서로 직각을 이루면서 이렇게 배를 짜잖아요. 옷감을 짜잖아요. 근데 이 배올 사이사이로 북이 지나가듯, 실타래를 놓은 통이 확 지나가듯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네. 그래서 배올이 북 지나가듯은 세월의 흐름이라고 하는 이 추상적인 대상을 어떻게 하고 있다? 구체화하고 있다. 시각적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그건 뭐랑 똑같냐면은 간장이 구곡되어랑 똑같은 거야. 간장이 구곡되어도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적으로 시각화하고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배올이 북 지나가듯 할 때 배올이랑 북은 배틀에서 쓰는 그런 옷감 짜는 도구들이잖아요. 이거는 화자가 뭐라는 걸 알려줘? 여자라는 걸 알려주지. 그리고 여성의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 도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적어볼게. 배올이 북은 여성의 생활에 밀접한 소재입니다. 그 다음에 설빈, 화한과 면목 과정은 현재와 과거의 화자의 생김새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다? 대조하고 있다. 그 다음에 내 얼굴 내가 보니까 어느 님이 날 뵐소냐, 어느 님이 날 사랑하겠느냐, 안 사랑할 것 같다. 누가 날 사랑하리? 자,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고 있지. 무슨 법? 서리법. 그리고 뵐소냐에서 괴다가 무슨 뜻이라고? 사랑한다. 사랑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스스로 참 괴하니 할 때의 괴는 무슨 뜻이야? 이때의 괴는 사랑하다가 아니지 뭐야? 스스로 매우 부끄러운이란 뜻이야. 괴는 여기서 부끄러울 괴자지. 서로 뜻이 다릅니다. 스스로 너무 부끄러우니 누구를 원망하리. 누구를 원망하리. 여기 또 무슨 법 나왔어요? 또 서리법 나왔지.
그리고 누구를 원망하겠느냐? 아무도 원망할 사람이 없다. 누구를 원망하겠느냐? 여기 이거랑 관련되어 있는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겠느냐랑 관련되어 있는 사자성어는 뭐예요? 수원수구. 수원수구.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설빈, 호환 어디 두고 면목 가정되었지? 내 얼굴 예쁜 얼굴 어디 가고 이렇게 못생겨졌지? 내 얼굴 보니까 이 못생긴 얼굴 누가 사랑하겠어? 정말 부끄러워서 누굴 원망하고 누굴 탓하겠어? 화자가 어떤 상태인 거 알 수 있어? 매우 자존감이 지금 낮아져 있고 되게 스스로 자책하고 막 자조하고 막 그래 이런 얼굴 누가 날 좋아하겠어? 그 피식하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비웃는 태도도 드러나고 있죠. 스스로 비웃는 걸 뭐라 그래? 자조. 스스로 웃을 조라고 해서 자조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자신의 삶에 대한 자조와 탄식이 드러나고 있어요. 굉장한 자책감과 그리고 자괴감, 자존감이 떨어진 상태 이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35 야유원에 세 사람이 난단 말가. 이거 야유원이 뭐라 그랬어요? 기생집. 남편이 계속 놀러 다니는 홈그라운드지. 남편은 아지트지. 남편이 항상 요즘으로 치자면은 강남클럽에 맨날 다니는 그런 거기서 맨날 여자 꼬시던 그런 놈이었던 거야. 근데 이게 야유원으로 남편은 항상 돌아다니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남편에 대한 원망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 있거든요. 이런 남편에 대한 원망이 드러난 부분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남편에 대한 원망이 드러난 부분은 우리 한번 주황색으로 한번 쳐보자. 남편에 대한 원망 어디 있을까? 봤더니 백마금편으로 어디 머무는고 원근을 모르거니 소식이야 더욱 알랴. 여기에서 남편에 대한 원망이 드러나죠. 남편이 백마금편으로 아주 호사스러운 차림새로 요즘으로 치자면 포르쉐 타고 명품으로 취장하고 가는 거라 그랬지? 이렇게 백마금편 그 하얀색 말에다가 금채찍을 들고서는 아주 그 호사스러운 차림새로 멀리 그렇게 맨날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얘가 멀리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이 사람 소식을 어떻게 알겠어? 그러면서 소식조차 끊겨버린 야유원으로만 돌아다니고 있는 싸돌아다니는 그런 남편에 대한 원망이 드러나고 있죠. 그런 남편에 대한 원망이 드러난 부분 또 찾아보자. 어디에 또 남편에 대한 원망이 드러나냐면요. 여기도 이거 남편에 대한 원망이야. 장안 유협 경박자를 꿈같이 만나 있어. 이 부분도 남편에 대한 원망이지. 이것도 남편에 대한 원망이지. 남편이 경박자, 장안 유협의 경박자라는 말을 쓰고 있으니까 남편에 대한 디스가 남편에 대한 약간 비난의 말이 섞여 있으니까 그래서 원망이 있고요. 또 남편에 대한 원망이 있는 부분 어딜까요? 남편에 대한 원망이 있는 부분 마지막에 잘 나타나 있지. 어디냐면은 우리님 가신 후는 무슨 약수 가렸관데 오거나 가거나 소식조차 끝쳤는고. 여기 부분에서 남편에 대한 원망이 드러나죠. 왜? 남편놈아 우리 사이를 방해하는 약수 같은 그런 전설의 강이 우리 사이에 흐르는 것도 아닌데 대체 왜 나를 만나러 안 와? 이런 지금 그런 비난과 원망이 섞여 있죠. 대체 우리님 가신 후에 약수가 우리 강을, 약수가 뭔지 알아? 약수 뭐야? 아주 깃털이 너무 물살이 부력이 너무 약해서 그래서 새 깃털조차도 뜰 수가 없는 배 한 척조차 띄울 수가 없는 그런 강을, 전설 속의 강을 약수라고 하거든요. 우리 사이에 그렇게 배도 못 지나가는 강이 있는 것도 아닌데 대체 왜 안 와? 이렇게 얘기하면서 원망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또 원망의 마음 여기 있죠. 아마도 이님의 지위로 살똥말똥하여라. 너 때문에 내가 살지 말지 모르겠어. 이런 뜻이잖아요. 너의 탓으로, 너 이님의 탓으로 내가 살 듯 말 듯하다. 내가 살지 말지 모르겠다. 이런 뜻이니까 님 때문에 너무 살기가 어려울 정도로 죽고 싶을 만큼 힘들다는 그런 원망이 드러나 있죠. 님에 대한 원망이 있고요. 그런데 화자는 님에 대한 원망뿐만 아니라 어떤 이중적으로 어떤 마음도 있어? 임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남편에 대한 미련도 철철 넘치지. 남편에 대한 미련과 그리움이 나타나는 부분은 우리 한번 보라색으로 한번 쳐볼게.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나타나는 부분은 어디냐면요. 자, 여기지. 인연을 그천신들 생각이야 없을 소냐.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립기나 마려거든. 이 부분에서는 뭐가 나타난다?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미련이 드러나죠. 인연은 끊어졌지만 생각이 안 나겠냐. 너 생각 계속 나. 얼굴을 못 보면 그립지나 말지. 얼굴도 안 보여주는 새끼 뭐가 그립다고 난 자꾸 걔 그리워하는 거지. 이런 미련을 보여주고 있지. 그다음에 또 어디 있을까? 또 남편에 대한 미련과 그리움이 드러난 부분 어디 있을까요? 여기 보면은 난간에 비겨셔서 님 가신데 바라보니 이 부분이죠. 난간에 비겨셔서 님 가신데 바라보니 여기에서도 남편에 대한 미련과 그리움이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이거는 화자의 남편에 대한 이중적인 인식을 보여주는 거였지. 이번에는 시간에 대한 이중적 인식을 보여주는 거 찾아볼게. 시간에 대한 이중적 인식은 하늘색으로 한번 쳐볼게요. 시간에 대한 이중적 인식 뭘까? 자, 시간에 대한 이중적 인식.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빠르게 가는 것 같기도 해. 자, 빠르게 간다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지. 연광이 훌훌하고 조물이 다시 하야 봄바람 가을물이 배올이 푹 지나듯 이 부분이 시간에 대한 빠르게 가는 시간에 대한 인식이 나타나고 있어요. 빠르게 가는 시간에 대한 인식이 나타나고 있지. 연광이 훌훌 연광은 세월이란 뜻이 세월이 훌훌 지나가고 조물주가 너무 날 시기해서 봄바람 가을물이 마치 배울이 푹 지나듯이 확 지나가 버렸다. 그래서 세월이 너무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시간이 흐르는 건 너무 내 얼굴 바뀌는 거 보면 너무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 같아. 근데 이 남편 없어서 그리워서 맨날 남편 생각하면서 자꾸 하루하루를 심심하게 보내다 보니까 시간이 하루하루는 또 되게 안 가. 그건 어디 나와요? 그렇지. 12대 김도 길샤 30날 지리하다. 하루 24시간이 너무 지루하고요. 그리고 한 달 30일이 너무너무 지루해요. 길기도 길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시간이 느리게 간다는 인식이 나타나죠. 그래서 시간에 대한 이중적 인식도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옥창의 심금매화 몇 번이나 피어진 곳. 이것도 시간에 대한 인식인데 이거는 이제 시간이 빠르게 간다 느리게 간다라는 그런 인식이 아니라 시간이 어떻게 됐다는 인식이에요. 많이 흘렀다는 거지. 시간의 경과를 보여주죠. 시간의 경과를 보여줘요. 왜? 매화가 몇 번이나 피고 지었으니까. 매화는 그 늦 겨울에서 초봄 사이에 피는 그런 꽃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매화가 몇 번이나 피고 지었다는 것은 남편이 밖으로 싸돌아다닌 지 몇 년이나 되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해가 몇 해나 지났다는 거지. 그래서 이 매화는 뭐다?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인데 이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를 이용해서 어떻게 뭘 보여주고 있다? 시간의 경과를 보여주고 있죠.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인 매화를 이용해서 시간의 경과를 보여주고 있죠. 자, 이번에는 객관적 상관물 엄청 찾아봅시다. 객관적 상관물 되게 많이 나오지. 자, 객관적 상관물 세모 쳐볼게. 객관적 상관물. 자, 객관적 상관물 1페이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자, 2페이지부터 찾아보자. 어디에 있을까요?
그치. 자체눈. 또 구준비. 그렇지. 자체눈과 구준비 객관적 상관물이에요. 왜? 여기서 화자가 마음이 굉장히 심란한데 그 심란한 마음을 더 심화시켜주는 존재이지. 화자의 심정을 부각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부각하고 심화시켜주고 있어요. 이 어지럽게 흩날리는 눈발 그리고 막 쏟아져 내리는 비는 화자의 그런 쓸쓸하고 심란한 심정을 더 심란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실솔. 실솔은 왜 어째서 객관적 상관물이야? 감정이입이라서. 감정이입이라서. 실솔이 침상에서 울 때 운다 그랬잖아. 운다는 감정이 나타나고 있지. 사실 울고 싶은 건 나야. 근데 실솔이 울었으니까 감정이입이지. 그래서 이 감정이입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 화자의 외롭고 서러운 심정을 표현하고 있죠. 감정이입을 통해서 화자의 외롭고 서러운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정이입을 통해서 화자의 외롭고 서러운 심정을 표현해주는 객관적 상관물 실솔 말고 한 개 더 있어. 뭐 있을까? 그렇지, 새소리. 새소리가 더욱 서럽다라 그랬지. 서럽다는 감정을 이입했지. 그래서 맨 마지막 줄 쪽에 있는 맨 마지막에서 네 번째 줄에 있는 새소리. 새소리도 감정이입으로 객관적 상관물이었어요. 그다음에 또 객관적 상관물이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요. 실솔 밑에 보면은 녹기금. 녹기금은 화자의 심정을 달래주는 소재야. 화자의 심정을 달래주기 위해서 화자가 키고 있는 셀프로 연주하는 악기란 말이야. 그런데 화자의 이 마음을 갖다가 아주 구슬프게 이 소리가 담고 있어. 어떤 식으로? 소상야우 데스소리처럼 천년의 벼락이 울리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슬픈 소리로 내고 있는 녹기금이지. 그러니까 화자의 슬픈 심정을 이걸 통해서 더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녹기금도 객관적 상관물이에요. 화자의 심정을 부각하는 소재지. 그 다음에 이 소상야우 뱃소리 섰도는 듯 화표천년 벼락이 오지는 듯 이거는 비유이기도 한데 또 뭐이기도 해요. 원래 여기에 다 얽혀있는 얘기가 있다 그랬지. 소상강에서 순임금의 그 아내인 맞아. 아황과 여영이 막 죽었다가 막 눈물 흘렸던 고사. 그다음에 또 그 정영이라는 남자가 영어산이라는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다가 학이 되었다는 전설 등등 다 뭘 인용하고 있어? 고사. 옛날의 이야기. 그걸 고사라 그래. 고사. 옛날 옛고자의 이야기 사자 해서 고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고사 인용. 고사를 인용해서 화자의 슬픔을 부각하고 있죠. 화자의 슬픈 마음을 부각하고 있어. 그만큼 슬펐어. 마치 천년 만에 돌아온 사람이 학이 되어 돌아온 사람이 우는 것처럼 슬펐어. 마치 순임금을 잃어버린 왕비가 울었던 것처럼 그렇게 강에 몸을 던질 정도로 슬펐던 그런 순임금 왕비들이 슬퍼했던 것처럼 내 녹기금 소리가 그렇게 슬퍼. 이렇게 남편 없는 삶이 이렇게까지 슬프다라고 보여주면서 화자의 슬픔을 부각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객관적 상관물 있습니다. 또 어디 있을까요? 맞아. 초로와 모운. 초로와 모운은 감정이입이야? 아니야? 아니지. 네. 초로와 모운은 어떤 그런 객관적 상관물인데 이전 자연적 배경으로서 이제 좀 잔잔하게 깔려 있으면서 모우는 뭐예요? 저녁 구름이죠. 저녁 구름 막 노을이 진 구름이야. 그러니까 되게 쓸쓸한 느낌을 보여주지. 그래서 화자의 슬픈 심정을 부각하는 이것도 심정을 부각하는 기능으로서 화자의 심정을 부각하는 기능으로서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네, 둘 다요. 그 다음에 화자가 차라리 잠이 들어서
꿈에서나 보려고 했대. 자, 여기서 꿈은 어떤 공간일까요? 꿈에서 님을 만나려고 했대. 꿈은 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지. 그러니까 어떤 공간이야? 화자의 소망이 실현될 수 있는 공간이지. 꿈은 화자의 소망이 실현될 수 있는 공간이야. 화자의 소망이 실현될 수 있는 공간이야. 그런데 여기 지금 좀 잘렸어. 미안해. 여기 사이에 이게 들어갔어야 했는데 여기 꿈에나 보려 하니 하고 요 사이에 이 두 줄이 들어갔어야 했어. 뭐가 들어갔어야 했냐면 바람의 디는 잎과 풀 속에 우는 즘생 무스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어난다. 쓰려니까 힘들지. 깨어난다. 자, 요게 빠져 있어요. 요게. 네. 네. 네, 이놈들. 바람에 지는 떨어지는 이파리와 풀 속에 울고 있는 이 즘생, 풀 속에서 울고 있는 이 벌레들은 어떤 존재들이야? 화자의 꿈이 실현되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들이지. 화자의 꿈이 이루어지는 걸 방해하는 존재들이에요. 방해물들이야. 뭐라고요? 얘네들은? 화자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예요. 왜? 꿈을 자꾸 깨우니까. 그래서 화자가 되게 원망의 마음을 갖고 있는 대상이지. 자, 그런데 이렇게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화자의 힘든 마음을 더 부각하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은 뭐다? 객관적 상관물이다. 네, 객관적. 얘네들은 화자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로서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바람에 지는 잎과 풀 속에 우는 즘생. 그런데 이렇게 화자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대상이 그런 걸 가리키는 방해물을 의미하는 시어가 디는 잎과 우는 즘생만 있는 건 아니에요. 또 있어요. 뭐 있을까요? 맞아. 약수. 이 약수도 화자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걸 방해하는 존재지. 아니에요. 여기서 약수는 객관적 상관물은 아닌 게 이 약수는 실제로 님과 나 사이를 가르고 있는 존재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방해물이 있는 것도 아닌데 대체 왜 안 와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약수는 화자와 임 사이를 방해하긴 하지만 방해하는 방해물의 상징성을 갖고는 있지만 실제로 그 방해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 상관물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견우와 직녀는 화자와 어떤 존재다? 대조되는 존재다. 왜 화자와 대조돼요? 맞아. 잊지 않고 만나. 1년에 한 번은 시기를 놓치지 않고 만나고 있으니까. 화자는 맨날 놓치는데. 화자는 맨날 놓치고 못 만나는데 얘 견우 직녀는 맨날 만나고 있으니까. 맨날은 아니지만 1년에 한 번은 계속 만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화자와 대조되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다 설명했나? 다 이제 설명한 것 같네. 자, 그러면은 여기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는 문제 너희들 프린트 없고 그냥 선생님이 가져온 거야. 일단은 여기 구조를 좀 보여줄게. 구조를 보면 원래 화자가 되게 즐거웠어. 근데 경박한 남편을 만나면서 소년 행락이었는데 경박자를 만나서 마음고생, 용심을 하게 됐지. 그러다가 이제 배울이 푹 지나가니까 이제 숙명적인 체념을 하게 돼. 스스로 참괴하니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그러다가 연락이 계속 없는 님 때문에 너무 외로워. 계속
긴 한숨 지는 눈물 떨어지는 눈물만 흘리다가 외로움 극복을 실패합니다. 병녀나 한곡조를 녹기금으로 연주해 보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그다음에 오거나 가거나 소식조차 끝인 남편에 대한 원망을 보이다가 결국 운명을 수용해요. 박명하는 홍안이다. 나는 운명에 박복한 여자다. 그러면서 원망과 그리움이 상호 공존하는 너 때문에 살똥말똥하여라 이런 말을 하면서 끝나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문제 풀어보세요. 이 작품의 시적 화자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번일까요? 그렇지, 1번이지. 임에 대해 일관된 정서 유지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정서? 이중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어. 원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리워하기도 하고 임을 기다리며 자신의 기구한 운명 한탄하고 있고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섬세한 필치로 우리말을 잘 사용하고 있고요. 또 임을 기다리는 지루함을 계절을 이용하여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적 화자를 대변하고 있는 사물이 아닌 것은 짐생은 화자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화자와 임사를 방해하는 거라 그랬지. 실솔은 감정이입했던 거고 새도 감정이입했던 거니까 맞고 녹기금은 화자의 슬픈 마음을 이 악기 소리에 녹여냈으니까 화자를 대변하고 있고 또 초로도 이슬에 맺힌 풀에 맺힌 풀잎에 맺힌 이슬이 화자의 눈물을 사실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서 그런 화자를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 작품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정서가 아닌 것은 믿음, 그렇지. 그 다음에 화자의 현재 처지를 드러내는 화자의 현재 처지를 드러내는 10호와 19를 정리해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과거에는 어떤 외모를 갖고 있었어요? 천연 여질 그리고 설빈 화한의 얼굴을 갖고 있었지. 그런데 현재는 어떤 얼굴을 갖게 됐어요? 면목 가정을 갖게 됐지. 옛날에는 배우자를 어떤 사람을 원했어요? 군자를 원했지. 군자의 호구, 좋은 짝이 되기를 원했지. 근데 결국엔 누굴 만났어? 장한 유협의 경박자를 만났어. 그 다음에 삶의 모습. 옛날에는 어땠어요? 소년 행락이었어. 아주 즐겁게 다녔어. 그런데 현재는 용심, 마음을 쓰고 있고요. 또 그리고 박명한 홍안이 되었지. 운명이 기구한 여자가 되었지. 다음에 이 시에 나타난 화자의 정서를 보면요. 장한유의 경박자를 만났다. 야유원에 세 사람이 났단 말인가. 너 때문에 살똥말똥하다. 이런 데서는 가정을 돌보지 않는 원망이 드러나고 또 얼굴을 못 보면 그립지나 말지. 차라리 잠에 들어 꿈에나 보려 하니 난간에 비껴서서 님 가신데 바라보니 여기서는 뭐가 나타나요?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나타나고 있죠. 잠깐만. 남편의 이거 안 친 것 같다. 차라리 잠을 들어 꿈에나 보려 하니 이것도 그 밑줄 쳐줘야겠다. 차라리 잠에 들어 꿈에나 보려 하니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나타난 부분 어딨어? 차라리 잠이 들어 꿈에나 보려 하니 여기서 남편에 대한 미련, 그리움이 드러나죠. 그리고 요것도 쳐줘야 되겠다. 여기 앞에서 보면은 그 3355 야유원에 세 사람이 났단 말인가. 여기에서 남편에 대한 원망이 나타나죠. 왜냐면 또 세기생 보러 가냐 이런 비난이 들어가 있으니까 남편에 대한 원망. 그다음에 이것도 맞춰보세요. 실솔과 새소리는 여기서 어떤 거에 속할까요? 감정이입, 서글픈 감정이입하여 표현하는 것에 해당하고 자취는 구준비는 얘는 쓸쓸하고 답답한 감정을 강조하는 자연적 배경이지. 지는이 우는 짐승은 방해물 역할. 이런 거 헷갈리지 않게 잘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한에 대처하는 화자의 태도를 보면은 내 얼굴 내가 보니 어느 님이 날 괴쏘냐 스스로 참견이 누굴 원망하리 이런 데서는 화자의 태도가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책, 한탄하는 이런 태도지. 그런데
이놈의 그 떨어지는 이파리와 우는 짐승들은 대체 무슨 일 원수로서 나랑 무슨 원수기를 이렇게 잠적해서 깨우니? 그리고 너 때문에 내가 살 듯 말 듯하다 이런 데서는 어떤 태도? 원망하는 태도가 나타나지. 그래서 화자는 자책과 한탄의 태도도 있으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한탄하고 남에 대해서도 탓하는 그런 두 가지 정서가 둘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끝났다 이제. 10분은 이제 여러분들 자습하세요. 그리고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